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동네 상가에서 1인 속눈썹 연장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6년차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과의 시작은 참 불같았어요. 친구들과 놀러 갔던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부킹으로 만났거든요.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때 그 남자가 꼭 제 운명 같았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남편은 화려한 말재주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진짜 개그맨 뺨칠 정도였죠. 저는 그런 유쾌한 모습에 홀딱 반해 버렸습니다. 남편도 저를 너무 좋아했고요. 그렇게 불같은 연애를 하던 중에 덜컥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었고 잘 맞았기에 바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양가 허락을 받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결혼을 좀 급하게 진행한 감이 있긴 했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혼식 올리고 얼마 안 돼서 아이는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된 건지 아니면 그 뜨겁던 남편과 제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건지 그 뒤로는 딱히 아이 소식도 없었을 뿐더러 부부 사이도 급격히 식어버렸습니다. 연애 때 그 뜨겁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그저 한 집에 사는 하숙생이나 다름없는 결혼했으니 의리로 사는 무미건조한 관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헤어지지 못하니 그냥 사는 애정도 멋도 없는 뜨뜻미지근한 그 정도의 부부 사이가 된 거죠. 그렇게 지내던 도중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털어 현재 핸드폰 케이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사장이지 사실상 손님보다 팔이 날리는 날이 더 많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들여다보고 키보드 배틀이나 뜨며 시간을 죽이는 게 일상이었죠. 결혼은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이랑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남편과 불같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 불이 식고 나니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책임감도 별로 없고 삶에 어떤 의지나 계획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걸 지켜보며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또 부부라는 게 서로 실망해도 큰일 아니면 그냥 같이 살잖아요. 남편과 저도 그런 사이였죠. 제 속눈썹 샵과 남편 가게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매일 점심을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가까운 거리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굳이 밖에서 따로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가끔 제가 남편 가게 근처에 은행 업무를 보러 가거나 할 때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밥 같이 먹자 해서 먹을 때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흔치 않을 정도로 각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동생이죠. 한 뱃속에서 난 자식인데도 시동생은 남편과는 정말 많이 달라요. 공부도 그저 그랬고 지방 전문대를 나온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명문대를 졸업했고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시댁의 자랑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동생에게 묘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명절에 모여서 동생의 연봉이나 성과급 이야기를 들으면 씁쓸하게 술만 들이키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잘난 시동생은 입버릇처럼 저는 결혼 안 합니다. 혼자 화려하게 즐기면서 살 겁니다. 라고 비혼선언을 해왔습니다. 눈이 워낙 높아서 웬만한 여자는 성에 차지도 않을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동생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저 결혼하겠습니다. 인사드릴 여자친구 데려오겠습니다.
평생 혼자 살겠다던 독신주의자가 갑자기 결혼이라니. 도대체 어떤 대단한 여자길래 그 콧대 높은 시동생을 사로잡았나 싶어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동생이 데려온 예비 신부를 보고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라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부티난 스타일에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 연예인 뺨치는 외모. 알고 보니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타고 온 차도 고가의 외제차고요.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고 저도 속으로 와, 역시 잘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시동생이 능력이 좋네 싶었습니다. 시동생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기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제 남편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축하보다는 질투와 욕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동서를 훑어보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갈 때 그러는 겁니다. 상훈이 쟤는 진짜 복도 많네. 저런 여자랑 살면 무슨 기분일까? 부럽다. 저 들으라는 듯 부럽네 어쩌네 하는데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한마디 할까 하다가 괜히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툭하면 시동생 부부를 입에 올리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저와 동서를 비교하며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지는 그럼 시동생만큼 잘났나요? 저도 입이 없어서 참는 건 아닌데 툭하면 비교질이더라고요. 저랑 동서를 비교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저도 똑같이 비아냥거려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화려하게 잘 살더군요. 저도 한 번씩 동서의 SNS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매일같이 협찬 사진에 화려하고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동서가 인플루언서로 버는 돈으로 치면 대기업 다니는 시동생보다 돈을 더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워낙 도도한 성격이라 시댁 행사에도 자주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며 어머님께 돈 봉투만 보내기 일쑤였죠. 볼 일도 없으니 동서지간인 저와도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명절 때나 잠깐 얼굴 보고 형식적인 인사나 대화를 가볍게 나누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점심이나 먹을까 싶어 남편 가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케이스 가게는 골목 안쪽에 있어서 평소엔 한산한데 그날따라 가게 앞에 번쩍거리는 최고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저거 동서차 아닌가? 싶어서 의아해하며 다가가는데 잠시 후 남편 가게에서 누군가 나오더니 차를 타는 거예요. 동서였죠. 동서가 남편 가게에 왜 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남편과 동서는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시댁에서도 남편과 동서가 대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죠. 게다가 일적으로든 뭐든 볼 일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동서가 남편의 가게에 왜 왔을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미처 아는 채 하기도 전에 동서는 부랴부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찜찜한 마음을 안고 가게 문을 열었죠. 여보, 나왔어. 그러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요. 당신이 웬일이야 여기? 뭘 웬일이야. 같이 밥이나 먹을 거 해서 왔지. 평소엔 오지도 않으면서. 오면 안 돼? 그건 아닌데. 근데 방금 나간 사람 동서 아니야? 여기 왜 왔대? 제 질문에 남편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과장된 몸짓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봤어. 그냥 우리 가게 홍보 도와준다고. 에? 이 가게 홍보를 도와준다고? 동서가? 왜?
뭘 왜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인플루언서잖아, 잘 나가는. 당신이 뭐 홍보비라도 준다는 거야? 무슨 홍보비야, 가족끼리. 그냥 해준대. 그래서 그거 얘기하러 잠깐 온 거야. 하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족끼리 돈독하고 친한 사이도 아니고 굳이 동서가 저희 남편 가게를 홍보해 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홍보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계속 의아해하니 남편은 발끈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왜 사람을 의심하고 꼬치꼬치 캐물어? 아, 당신 형사야? 그게 아니라 됐고, 밥 먹으러 왔으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남편은 제 등을 떠밀며 황급히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밥만 퍼먹었고 다리를 달달 떠는 게 영 불안해 보였죠. 뭔가를 저에게 속이는 것처럼요. 좀 이상하긴 했지만 더 물어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찝찝하고 불길한 예감은 가시질 않았죠. 그 뒤로 정말로 동서의 인스타그램에 제 남편 휴대폰 케이스 가게를 홍보하는 게시물이 떡하니 올라온 겁니다. 평소 5성급 호텔 애프터눈 티세트나 명품 언박싱 사진만 올리던 동서였는데 조명도 칙칙하고 촌스러운 동네 휴대폰 케이스 가게 홍보글이 올라오다니요. 우리 아주버님 가게 방문. 케이스 너무 힙하고 예뻐요. 샵 가족사랑, 샵 폰케이스 맛집, 샵 협찬 아님. 셀카 속 동서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묘하게 경직되어 보였고 댓글창에는 팔로워들이 의아한 반응이 많았죠. 언니, 여기 언니 스타일 아니지 않아요? 해킹 당하신 줄 알았어요. 크크. 이런 류의 댓글들이요. 도대체 동서가 이걸 왜 올려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동서 정도의 인플루언서면 게시글 하나 올리는데도 몇백 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동서는 그마저도 엄청 선별해서 자기 이미지랑 맞는 것만 올린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저희 남편 핸드폰 케이스 가게를 홍보해 준다고? 도저히 말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찜찜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은 어머님 생신 때 터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음식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데 부침가루가 뚝 떨어졌어요. 평소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해서 어머님 저는 요리는 젬병이라 하며 쏙 빠져있던 동서였는데 그날은 먼저 자기가 부침가루를 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나가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님이 산적꼬치도 모자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갑을 챙겨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담벼락 쪽에 익숙한 두 남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동서였죠. 저 두 사람이 몰래 나와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나요? 너무 수상한 상황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어 보려고 했죠. 그런데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대신 드문드문 이런 말은 들리더라고요. 그때 만나서 들을게요. 제발 닭달 좀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재수씨. 아, 재수씨는 안 들키게 조심해요. 보는 눈 많으니까 처신 잘하고. 둘이서 뭔가 숨기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시동생과 나 몰래 둘이서 불륜이라도 저지르는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동서가 왜? 제 남편이 객관적으로 인물이 잘났거나 능력이 넘치거나 매력적인 사람도 아닌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납득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따로 알아보기로 하고 남편에게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틈을 타 몰래 그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문자 보관함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밤 9시 룸 술집 3번 방.
늦지 마. 늦으면 알지? 남편이 동서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된 술집에서 그것도 밤 9시에 은밀하게 만나자는 약속.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의 증거라고 확신했죠. 다음 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당장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에 술집으로 오셔야겠어요. 저희 남편이랑 동서가 거기 같이 있거든요. 네? 형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문을 모른 시동생에게 대략 있었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시동생도 경악을 하면서 제가 알려준 주소로 달려왔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은 흑빛이었죠. 형수님, 설마 우리 보라가 형이랑 바람이라도 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뭔가 오해가 있겠죠. 나도 정확히 몰라요. 분명한 건 그 두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봐요. 우리는 종업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3번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은 땀으로 흥건했죠. 둘이서 어쩌고 있을지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그 천하의 도도한 동서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저와 시동생이 들이닥치자 동서도 저희 남편도 경악을 했죠. 형,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게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물어봤죠. 그 순간 동서는 남편을 보자마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오해를 하며 그러는 겁니다. 아주버님이 나 협박했어. 뭐? 협박? 재수씨, 뭔 소리예요? 내가 무슨 협박이야? 아니야, 상훈아, 그런 거. 일단 다들 진정 좀 하고. 나 협박한 거 맞잖아. 동서가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더라고요. 시동생도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보라야, 어떻게 된 건지 다 얘기해봐. 무슨 협박? 그런데 남편이 막 아무렇지 않은 척 말리는 겁니다. 야, 상훈아, 그만하고 일단. 그 순간 시동생이 남편 가슴을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소파에 넘어지듯 주저앉고요. 착하고 젠틀한 동생이 형을 떠밀어버리니 남편도 놀란 얼굴이었죠. 야,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나 밀었냐? 시동생은 남편을 노려보더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너무 서슬퍼런 눈으로 말하니 남편도 일단 입을 다물었죠. 시동생은 동서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형이 무슨 협박을 했냐고요. 그때 제 남편이 동서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말해. 다 말해봤자 네 무덤 네가 파는 거야. 하지만 동서도 악에 받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상관없거든?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내가 저런 인간한테 휘둘린 거 생각하며. 뭐가 어째? 동서는 남편을 원망하듯 노려보았습니다. 저희 남편더러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니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시동생이 둘을 말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얘기해봐. 우리 형이 뭘 협박했는데. 실은 동서는 시동생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당신 형이 내 가구 다 폭로하겠다고 그리고 인터넷에 뿌려서 매장해버리겠다고 협박했어. 기가 막혔죠. 혹시 두 사람이 불륜 사이인가 의심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범죄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실로 충격적이고 역겨웠죠.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은 평소 동서의 화려한 삶과 연예인 같은 외모에 비틀린 욕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동서의 SNS를 염탐하고 뒷조사까지 직접 했던 겁니다. 사실 남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음습하고 의문스러운 취미가 있었는데요. 바로 뒷조사였습니다. 예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붙으면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그 사람의 신상을 털어내고야 마는
집요하고 찌질한 키보드 워리어 기질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한번 커뮤니티에서 누구랑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움이 붙었나 봐요. 인터넷상에서 있었던 일이니 털고 지나가면 될 텐데 남편은 약이 올랐는지 의도적으로 그 사람 신상을 털었던 것 같더라고요. 악착같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알게 되고 그 일로 고소를 당하네 만에 한 적이 있습니다. 겨우 돈 주고 합의를 했었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너무 실망하고 기가 막혀 그 정성이면 흥신소나 차리지 그러냐고 비아냥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 뒤를 캐는 데는 아주 지능적이었는데 그걸로 정말 동서의 뒤를 캐본 모양이에요. 그렇게 남편의 집요한 추적 끝에 드러난 동서의 과거는 지금의 우아한 모습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동서는 20대 초반 호스트바에 빠져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낮에는 대학생이었지만 저녁에는 호스트바에 단골로 다니던 죽순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빚이 생겼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동서 본인도 유흥업소에서 접대부 생활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호스트랑 동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임신도 하고 수술도 몇 차례 했다더군요. 학교도 중퇴하고요. 평범한 여대생이었다가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정신을 차린 건지 그 호스트와 헤어지고 얼굴도 싹 뜯어고친 모양이었습니다. 이름까지 개명하고요. 마음먹고 과거를 완전 지워버린 거죠. 그 후에 예쁜 외모로 SNS 인플루언서로 성공을 했고 지금의 시동생을 만나 결혼까지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동서의 과거를 어떻게 찾아낸 건지 다 캐내게 된 모양이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지만 남편 입장에서 동서의 먼지는 꽤나 큰 것이었겠죠. 남편은 이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동서를 협박했다고 하더군요. 동생에게 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인플루언서의 실체라고 해서 올릴 수도 있다고요. 얼굴이 알려진 인플루언서였던 동서는 마지못해 저희 남편에게 돈을 주거나 요구사항을 들어준 모양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뜬금없이 남편의 가게도 홍보해줬던 모양이었죠. 그 과정에서 남편은 동서를 조종하는 재미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던 거죠. 재수씨, 예전에 남자들 비위도 잘 맞췄다면서. 그럼 내 애인 노릇도 좀 해줘. 남편은 동서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협박을 했다고 했고 동서는 지금의 가정과 지위를 지키고 싶어서 남편에게 끌려다녔던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시동생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형이 사람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이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야! 시동생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남편에게 주먹을 날렸고 루마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코피를 흘리면서도 비열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과거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내가 너 구해주려고 그런 거라고! 닥쳐! 그 입 닥치라고! 형제간의 난투극을 말리던 저 역시 남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더러운 인간아! 네가 내 남편이라는 게 소름 끼치고 역겨워. 넌 구제불능이야. 저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룸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곧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의 뒤나 캐고 다니다가 이제는 가족인 재수 씨를 상대로 협박과 성추행을 일삼는 파렴치한 인간이라니.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그 법원에서도 남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저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고 저는 남편의 재산 절반을 가압류하며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동서의 과거를 인터넷에 올리려고 시도한 모양인데 그 전에 동서가 알게 되어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협박죄로 남편을 고소한 모양이었죠. 동서도 더 이상 저희 남편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이에요.
하지만 시동생 부부의 결말 또한 끝이었습니다. 동서도 아주버님에게 너무 시달려 지긋지긋했을 거고 시동생 역시 동서의 과거를 알고 정이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시동생이 먼저 동서에게 이혼 통보를 했다고 하고 동서도 바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 형제 사이도 원수지간이 돼서 다시는 안 보고 산다고 들었고요. 한때는 가족이었던 우리는 그렇게 남보다 못한 원수 사이가 되어 고소 파티를 열다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능력하고 찌질해 보였던 내 남편. 차라리 그냥 무능력하고 찌질한 게 낫죠. 이런 범죄까지 저지를 줄이야. 가족을 먹잇감으로 삼는 악마 같은 본성을 숨기고 있었다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사람 속은 열길 물속보다 깊다더니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원래도 큰 애정이 없었는데 그 일을 기점으로 완전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깨끗이 갈라선 후 현재는 가게 운영하면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일에만 집중하며 평범하지만 거짓없는 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 중입니다. 부디 제 남은 인생에는 저런 가면을 쓴 사람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며 딸을 키우고 있는 진선미라고 합니다. 평범했던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지난 시간들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제 남편 김수근은 시장 한 구석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저는 주로 주방에서 만두를 빚고 찌는 일을 맡았고 남편은 배달과 홀서빙을 담당했죠.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중학생 딸이 하나 있었고 비록 큰 돈은 벌지는 못해도 남부럽지 않게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남편은 저에게 살갑거나 다정다감한 편도 아니었고 늘 시장에서 만두나 찌며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현실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입버릇처럼 인생은 한 방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푼돈이나 만지며 살 거냐고 툴툴거리곤 했고 보지도 않을 거면서 주식책을 잔뜩 사놓기도 했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한 방으로 잘 될 거라면서요. 저는 그때마다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자. 땀 흘려 번 돈이 최고다라고 타일렀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가리켜 답답하고 고지식하다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신기가 약간 있다고 알려진 남편의 친구가 저희 가게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만두를 먹으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그 친구는 갑자기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정색하며 말하더라고요. 수근아, 넌 인생에서 한방 같은 거 노리지 마라. 너 그런 거 노리다가 진짜 골로 가는 수가 있다. 그냥 딴 생각 말고 지금처럼 만두나 팔면서 성실하게 사는 게 딱 맞아. 남편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내가 만두나 팔다가 죽는 게 운명이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무당이냐? 웬 재수없는 소리를. 라며 불쾌했습니다. 그 친구는 주방에 있던 저를 보더니 덧붙이더라고요. 오히려 재수 씨한테 한방 운이 크게 있네. 수근이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와이프한테 잘하고 살아라. 남편은 끝까지 툴툴거렸고 저는 그저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농담이려니 하며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게 일에 불만이 많았던 남편의 유일한 취미이자 낙은 바다 낚시였습니다. 한 달에 2번 1박 2일 일정으로 바다 낚시를 떠나는 날이면 저는 홀로 주방과 배달을 오가며 온전히 가게 일을 감당해야 했죠. 바쁠 때 일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있긴 하지만 남편이 없는 날은 더욱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일하는 것이 고됐지만 그래도 남편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 생각했기에 기꺼이 그 수고로움을 감수했어요.
그리고 취미생활까지 막으면 남편이 너무 답답해할 것 같기도 했고요. 사건이 벌어진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신이 난 얼굴로 낚시 장비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며 그날 하루도 정신없이 가게 일에 매달렸습니다. 늦은 밤 간신히 가게 마감을 하고 지친 몸을 누이려는 찰나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지역 번호였죠. 여보세요? 김수근 씨 아내분 되십니까? 여기는 해양경찰서인데요. 남편이 낚시를 하러 간다던 그 지역의 경찰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수근 씨가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가족분께서 급히 와주셔야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웃으며 낚시를 떠난 남편이 실종이라니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자고 있던 딸을 친정집에 급히 맡기고 오밤중에 택시를 대절하여 연고도 없는 그 낯선 지역의 경찰서로 황급히 내려갔습니다. 새벽녘에 도착한 경찰서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남편의 끔찍한 실종 정황을 담은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하던 험준한 방파제 위에는 그의 낚싯대와 간이 의자, 지갑과 차키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외투가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빈 소주병들이 뒹굴고 있었죠. 무엇보다 제 심장을 먹게 한 것은 남편의 유류품 주변 거친 방파제 시멘트 바닥에 선명하게 묻어있는 핏자국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남편이 혼자 낚시용품을 챙겨 방파제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현장 정황상 김수근 씨가 늦은 밤 홀로 소주를 마시다가 발을 헛디뎌 실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깝지만 파도가 높고 험한 지역 특성상 이 시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았다면 생존 확률은 희박합니다. 경찰의 절망적인 선고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바다 낚시를 자주 가는 사람이긴 한데 위험한 짓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술까지 먹고 낚시라뇨.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두운 바다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연락을 받고 양가 부모님들까지 모두 관할 경찰서로 달려오셨습니다. 아들의 참담한 실종 소식과 현장 사진을 본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며 졸도하셨고 시아버지는 오열하셨습니다. 평범했던 우리 가족은 단 하룻밤 만에 끔찍한 슬픔의 늪에 빠지고 말았죠. 해경이 며칠 동안 인근 바다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남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기적처럼 남편이 살아 돌아오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 서서히 사그러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법적으로 남편은 사망이 아닌 실종 상태로 처리되었어요. 그 후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살아야 했는데요. 당장 현실이 급급하니 마냥 슬퍼할 수도 넋놓고 있을 수만도 없겠더라고요. 아이도 키워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류상 남편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한부모 가정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의 혜택이나 지원금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망 확인이 안 되니 보험 같은 것도 청구할 수 없었죠. 그 가장의 부재로 인한 생계의 무게는 고스란히 저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직 중학생인 딸을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죠.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만두가게 문을 열었고 남편 목까지 2배로 뛰며 억척스럽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도 참 잘 흘러갔고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남편이 남기고 난 텅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저는 이를 악물고 만두가게에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저의 정성과 노력을 알아주신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던 딸아이는 아빠의 부재라는 큰 상처를 이겨내고 훌쩍 자라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지난 5년의 세월이 비로소 조금씩 보상을 받는 듯 저 역시 일상에 온전히 적응해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법적으로 남편을 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현행법상 실종 상태로 5년이 경과하면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만 서류상으로도 남편을 보내주고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있던 그를 온전히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을 기리고 마음의 정리를 하기 위해 그가 실종되었던 낯선 바닷가 마을을 홀로 찾았습니다. 5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던 그 험준한 방파제 앞에 서니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졌죠. 저는 남편이 좋아하던 소주 한 병을 바다에 뿌리며 이제는 부디 차가운 물속에서 나와 좋은 곳으로 가라고, 딸아이는 앞으로도 내가 잘 키우겠다고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나니 묘하게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땅에 들어가 늦은 점심을 먹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식당 유리창 너머 길 건너편을 걸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걸음걸이, 체격, 그리고 살짝 돌아본 옆모습까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제 남편 김수근이 분명했거든요. 말도 안 돼. 수근 씨가 어떻게 저기에 살아있어?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헛것을 보는 것인지 판단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계산을 하고 식당을 뛰쳐나와 그 남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봐도 분명 남편이 맞더군요. 5년 전보다 살이 조금 찌고 흰머리가 늘긴 했지만 10수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얼굴을 제가 못 알아볼 리 없었죠.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들킬세라 얼른 제 차로 뛰어가 시동을 걸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남편의 차를 미행했어요. 남편의 차는 바닷가 번화가를 벗어나 인적이 다소 드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어느 허름한 단독주택 앞에 차가 멈춰섰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차를 세우고 숨죽인 채 그곳을 지켜보았죠. 차에서 내린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집안에서 어떤 여자가 마침 나오다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을 맞이한 그 여자는 저도 알고 있는 여자였거든요. 이름은 박선희이고 남편이 실종되기 약 반년 전쯤 저희 만두가게에서 주말만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자였습니다. 아마 남편이 실종되기 한 달 전쯤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일을 그만두었기도 했죠. 그런데 그 박선희가 왜 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남편과 여기서 살고 있는지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오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차에서 뛰쳐나가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묻고 싶었지만 저는 일단 이성을 부여잡았습니다. 5년 동안 죽은 사람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낸 저들의 기막힌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흥신소를 수소문해 사람을 고용했고 남편과 박선희의 주소를 주며 뒤를 캐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조서원을 통해 전해들은 진실은 제 상상조차 뛰어넘는 추악하고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 김수근은 5년 전 낚시터에서 발을 헛디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알바생이었던 박선희와 깊은 불륜관계에 빠져 있었고 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아주 완벽하게 위장했던 것입니다. 방파제에 널브러져 있던 지갑과 외투, 빈 소주병은 모두 치밀하게 연출된 가짜 현장이었던 거죠.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실종되기 직전 저 몰래 여러 개의 생명보험과 사망보험에 가입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은 제3자인 상간녀 박선희 쪽으로 지정해 두거나 양도할 수 있게 조작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과거 남편이 제게 입버릇처럼 떠들던 인생의 한 방이 바로 이거였다는 걸요. 그들은 남편이 죽은 것으로 위장한 뒤 인적이 드문 시골에 틀어박혀 숨어 살면서 실종기간 5년이 지나가기만을 쥐 죽은 듯이 기다려온 것입니다. 실종 선고가 내려져 법적으로 완벽한 사망자가 되면 상간녀 박선희가 나타나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돈으로 두 사람이 새 출발을 하려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보험 사기극이었던 거죠. 처자식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5년 동안 늙은 부모가 아들을 잃고 가슴에 대못이 박혀 알아누운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오직 수억 원의 보험금이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둘만의 역겨운 속꿉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라는 단어로는 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심장이 찢겨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네 놈이 5년 동안 목 빠지게 기다린 그 한방 내가 아주 완벽하게 부숴주마.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실종이 5년을 채워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그날이 밝았습니다. 조사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내연녀 박선희가 마침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모 보험사에 지급 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5년간의 치밀한 기다림 끝에 수억 원의 돈이 손에 들어올 거란 생각에 축배를 들고 있을 두 인간 쓰레기. 저는 그들의 그 더러운 축배를 가장 참혹한 독배로 만들어주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자료를 들고 곧장 경찰서와 해당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전담팀을 찾아갔습니다. 서류상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기를 5년이나 기다렸다가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다는 기막힌 사기극의 전말을 듣고 경찰과 보험사 조사원들 역시 혀를 내둘렀죠.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수사와 영장 발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담당 형사들과 보험사 직원들을 대동하고 남편과 상간녀가 숨어 살고 있는 그 바닷가 외곽을 허름한 단독주택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그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제 가슴은 분노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자 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5년 전 바다에 빠져 죽었다던 제 남편 김수근이었죠. 대문이 열리고 경찰들과 보험사 직원들, 그리고 맨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남편의 얼굴은 마치 백주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턱관절이 덜덜 떨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죠. 김수근 씨, 보험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죽었다는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서 집안에 숨어있는 그 황당하고도 기괴한 상황에 경찰들조차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놈 하는 말이 어처구니 없었죠. 저 김수근 아닙니다. 제 이름은 김호창입니다.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수근 씨? 저 김수근 아니라니까요? 당신들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서 이러시는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했죠. 야, 김수근, 너 진짜 다 들킨 마당에 이렇게 우길래? 아니라니까요? 나 당신 처음 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만하세요, 김수근 씨. 다 확인하고 온 겁니다. 남편이 우물쭈물 하는 사이 방 안에서 나오던 상간녀 박선희는 수갑을 찬 남편과 저를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남편을 향해 다가가 그동안 억눌러 왔던 울분과 분노를 터뜨리며 악을 질렀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고작 그 알량한 보험금 몇 푼 타먹겠다고 너 하나만 믿고 살던 처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어?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5년을 살았는데 네가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내연녀 박선희는 상황 파악을 끝내더니 팔짝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지내며 오직 거액의 사망보험금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렸건만 눈앞에서 그 돈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게 다 저 인간 때문이에요. 저 인간이 돈 벌 꾼이 있다고 다 시킨 거라고요. 내가 그 돈 받으려고 개고생하며 기다렸는데
내가 진짜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게 아닌데. 박선희는 남편의 옷자락을 쥐어뜯으며 고함을 질렀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몰골로 경찰차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압송된 후 연락을 받은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황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멀쩡히 살아서 그것도 불륜녀와 짜고 보험 사기를 치며 숨어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경찰서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졸도해버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수갑을 차고 앉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짐승처럼 오열하며 달려들었죠.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네 놈이 사람의 자식이냐? 돈에 미쳐서 처자식하고 부모를 생지옥에 밀어넣어? 차라리 그날 바다에 빠져 뒤지지 그랬어! 배신감과 수치심에 몸부림치는 시아버지의 절규가 경찰서를 울렸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역시 눈이 뒤집혀 내 딸 청춘 물어내라 이 짐승 같은 놈아 하며 남편을 찢어 죽일 듯 달려드셨고 경찰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쏟아지는 부모님들의 통곡과 매질 앞에서도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수사 결과 남편과 박선희의 범행은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신분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었거든요. 결국 두 사람은 사기 및 사기미수, 공문서 위조 등의 중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5년 동안 숨죽여 죽은 사람 행세를 하며 헛된 꿈을 꿨던 남편은 정말로 차디찬 교도소에 들어가 평생을 썩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가 입버릇처럼 부르짖던 인생의 한 방이 결국 제 손으로 감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철창행이었던 걸 알았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우스운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인생의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종되고 제가 억척스럽게 만두가게를 꾸려가던 그 무렵 저는 혼자 벌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돈을 더 벌어볼 요량으로 과거 남편이 사두고 책장에 처박아 두었던 주식 투자 책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밤 장사를 마치고 피곤한 눈을 비벼가며 독학으로 경제 공부를 했고 가게에서 번 돈을 조금씩 쪼개어 우량주에 꾸준히 장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지난 5년 동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박이 난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들인 거죠. 만약 남편이 5년 전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 살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전과자가 되는 대신 제가 불려놓은 재산으로 지금쯤 그가 원하던 그 돈 냄새를 실컷 맡으며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가게에 찾아왔던 남편 친구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근아, 넌 한방 노리면 골로 가. 오히려 재수 씨한테 큰 한방운이 있으니까 와이프한테 잘하고 살아라. 그 말대로 저는 제 땀과 노력으로 당당한 한방을 거머쥐었고 허황된 꿈을 쫓아 저를 버린 남편은 완벽하게 골로 가버렸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보다 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옥에 갇힌 남편과 단 한 번의 면회도 합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도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이혼 절차를 밟아 호적을 정리했고요. 저는 5년 전 남편이 죽었다 생각했듯이 제 인생에서 그 인간의 흔적을 영원히 도려냈습니다. 평생 겪지 않아도 될 끔찍한 풍파와 배신을 겪었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울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빚어낸 튼튼한 삶의 터전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든든한 딸아이가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활기차게 만두가게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과 함께 서로를 보듬으며 세상 누구보다 굳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저의 이 기막히고도 통쾌한 인생 역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악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로운 돌싱으로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이혼 사유가 있다지만 제 이혼 사유도 특이하다면 특이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남편의 결벽증이 원인이었는데요. 물론 결벽증 그 자체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남편 놈의 이기심과 배신 때문에 헤어졌지만 어쨌든 그 시작은 결벽증 때문이었습니다. 병적인 깔끔함을 가진 배우자. 겉보기엔 늘 반짝거리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 단정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그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사는 사람은 서서히 말라 죽어간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 제일 고고한 척, 깨끗한 척, 와이프인 저를 무슨 세균 덩어리 취급하던 그 인간이 결국엔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악한 꼴을 당한 뒤 파멸했으니까요.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저의 사연,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연애 시절 전 남편은 그저 깔끔하고 단정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면 늘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났고 손톱은 항상 단정하게 깎여 있었죠. 식당에 가면 수저 밑에 냅킨을 깔아주고 항상 다림질 잘 된 손수건을 챙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 옷의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늘 털어주고 입에 뭐가 묻을세라 열심히 휴지를 건네주고 그런 모습이 참 섬세하고 깔끔하고 또 자상해 보이기도 했죠. 왜냐면 그때까진 남편의 행동들이 저를 향한 배려나 다정함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인간은 그저 더러운 게 싫어서 본인 눈에 걸리는 게 싫어서 한 행동들이었지만요. 제 주변에 귀여운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대화를 나눠보면 당연히 남편이 지저분한 것보다 깔끔 떠는 게 100배 낫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더군요. 우리 남편은 연애 때는 그렇게 잘 씻고 다니더니 결혼하고 나선 얼마나 안 씻는 줄 아니? 휴가라도 있을 때면 머리도 3일 넘게 안 감는다니까. 우리 남편은 팬티를 안 갈아입어. 진짜 더러워 죽겠어. 양말도 신던 거 다시 신고 그런다니까. 지만 더러우면 다행이게 지 먹은 설거지 그대로 처박아 놓질 않나. 주변이 더러워도 치울 생각을 안 해. 지 눈에는 더러운 게 안 보이나 봐. 나만 죽어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내 남친은 깔끔한 편이라 다행이다. 그런 걸로는 부딪히거나 속 안 썩겠다라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집 현관문을 들어섰어요. 남편은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깔끔함이 마냥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 저를 서서히 조여오는 올감이나 다름없더군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 퇴근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오면요. 남편은 왔어? 라는 따뜻한 인사 대신 제 동선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왜 이렇게 칠칠맞게 머리카락을 흘리고 다녀? 내가 청소기 돌린 지 10분도 안 됐는데. 남편은 일명 돌돌이라고 불리는 접착 테이프 클리너를 늘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저는 머리가 긴 편이라 빗지로 묶고 다녀도 머리가 잘 흐르거든요. 머리가 좀 긴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아무리 빗거나 묶어도 어느새 머리카락이 바닥에 흘러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걸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집에만 오면 그 돌돌이를 들고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으니까요. 제가 동선을 바꿀 때마다 바닥을 훑으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나오면 한숨을 푹푹 내쉬며 그걸 닦고 있는데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왜 자꾸 그래? 내가 나중에 한번 싹 훑어낼게. 지저분하잖아. 하얀 바닥에 이렇게 머리카락 흘러져 있으면. 자기는 머리도 길어서 더 지저분하고 잘 보인단 말이야. 제가 일부러 흘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머리에서 흐르는 머리카락을 뭘 어쩌라는 건지. 나중에는 집안에서 걸어다니는 내내 자꾸 뒤를 돌아보며 머리카락을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너무 유난스럽다 싶으면서도 남편의 성격이 워낙 깔끔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집은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먼지 한 톨 용납되지 않는 무균실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늦게 야근을 하고 돌아와 심신이 너무 지치던 날 소파에 털썩 앉았더니 질겁을 하며 달려오는 겁니다. 자기야, 잠깐. 밖에서 입던 옷으로 소파에 앉으면 어떡해. 세균이랑 먼지 다 묻게. 옷 얼른 벗어서 스타일러 집어넣고 손발 씻고 실내복부터 갈아입어. 너무 지쳐서 좀 앉은 걸로 소파 지저분해진다면서 난리법석을 떠는 모습을 보니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가장 끔찍한 건 샤워 시간이었습니다. 샤워하고 나오면 개운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늘 공포에 떨었습니다. 남편이 정해놓은 욕실 사용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스퀴즈로 거울, 샤워부스, 타일 벽면의 물기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긁어내야 했고 마른 수건으로 수전의 물자국까지 닦아놔야 했습니다. 나중에 물때 생긴다고요. 제가 씻고 나오면 남편은 매서운 눈으로 욕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방울이 좀 남아있기라도 하면 난리를 치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 이것 봐. 여기 물 안 닦았잖아. 내가 말했지. 이렇게 놔두면 물때 낀다고. 물때 끼면 얼마나 청소하기 힘든 줄 알아? 자꾸 락스 써서 청소하면 나중에 줄눈이고 타일이고 사가서 때랑 곰팡이가 더 잘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깨끗하게 쓰고 애초에 곰팡이랑 물때가 안 생기게 관리를 하는 게 더 낫다니까. 라는데 저는 정말 지치더라고요. 나 다 했는데 몰랐어. 그 부분은 스키지 안 됐는지. 아니, 이걸 왜 몰라. 맨날 닦고 나오는데. 자, 봐봐. 내가 하는 거. 샤워 끝나면 벽면부터 스키지로 이렇게 훑는 거야. 그리고 다이랑 세면대는 스펀지로 닦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앉아서 싹싹 스키지로 훑어내는 거라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어려워? 이게 복잡해? 쭈그려 앉아 스퀴즈로 바닥을 막 훑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아시나요? 샤워할 때마다 저러니까 진짜 돌아버릴 것 같고 눈치 보이고 씻기도 싫더라고요. 심지어 집에서 요리는 꿈도 못 꿨습니다. 찌개 하나 끓이려 하면 국물 튄다, 냄새가 커튼에 배긴다 등등 옆에서 잔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저는 원래 결혼 전 혼자 살 때도 배달 음식이나 포장 음식은 거의 안 먹었고 집에서 잘 해 먹었거든요. 나름 솜씨도 좋은 편이라 각종 찌개류의 반찬도 만들어두고 전골이나 청국장을 끓여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와이프가 음식 잘하고 부지런하다고 좋아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남편 입장에선 눈이 돌아갈 일이었죠. 특히나 청국장은 아예 금지.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건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데워 먹거나 계란 후라이 정도였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가스레인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요리하고 청소하겠다고 해도 요리를 자주 하면 알게 모르게 때도 엄청 끼이고 음식물 찌꺼기도 쌓여서 나중엔 엄청 더러워진대요. 청소한다고 해도 그게 다 되겠냐면서요. 집에서 밥해 먹는 것조차 안 되고 심지어 간식도 식탁에 앉아서 먹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소파 같은 데서 먹으면 부스러기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하고 깨끗한 집을 오염시키는 세균 덩어리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연히 그 일로 싸워도 보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 깔끔하게 지내자는 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고 자기가 오히려 제가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해서 놀랐다며 자기야말로 지저분한 저를 참고 산다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는 점점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도 시간은 흘렀고 저는 어느새 남편의 눈치를 보며 남편에게 맞추어가며 살았어요. 이런 일로 이혼할 수는 없었고 그래 남편이 더러운 것보단 깨끗한 게 낫다라며 정신승리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남편에게 거의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면서 내내 눈치 보고 불편하게 지낸 것 같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시댁 제사가 있어서 저도 참석을 했죠. 제사 음식 준비할 게 많아서 너무 바쁘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허리가 좋지 않은데도 꾹 참고 바닥에 앉아 제사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죠.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했기에 허리가 아파도 웃으며 열심히 일을 도왔고 뒷정리까지 했습니다. 구분 등을 겨우 좀 펴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제사 음식 만드는 내내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 갔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열린 안방 문틈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평소 저에게 하던 날선 목소리가 아닌 어머님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목소리였죠. 그 둘의 대화 소리가 들렸기에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엄마, 말도 마. 걔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지네 집에서 뭘 배운지 모르겠다니까. 아주 미치겠어. 왜? 현정이가 살림을 못하니? 그냥 살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좀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것 같아. 머리카락은 또 얼마나 흘리고 다니는지. 그럴 거면 좀 자르던지. 난 무슨 짐승 털갈이 하는 줄 알았다니까. 짐승 털갈이? 웃을 일 아니에요. 내가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돌돌이로 찍찍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쩔 때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집에 무슨 세균을 묻힐까, 먼지를 묻힐까 싶어서 좀 짜증난다니까. 그렇게 지저분해? 진짜 저렇게 지저분한 줄 알았으면 결혼 괜히 했어. 요즘은 뒷모습만 봐도 짜증나. 그 뒷담을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딴에는 남편의 그 결벽증 맞춰주려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애썼는데 저 인간은 뒤에서 자기 엄마한테 저를 짐승, 세균 덩어리 취급하며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깔끔쟁이가 쌓인 게 많네. 근데 어쩌겠니? 원래 밖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드세고 좀 칠칠 맞아. 네가 잘 가르쳐서 데리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화가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죠. 당신이랑 어머니랑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내가 그렇게 더러워? 비위가 상해? 짐승 같아? 그렇게 뒷담하면 좋으냐고. 남편은 제가 들은 줄 몰랐는지 좀 당황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폭발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더러우면 각자 살던지. 그리고 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당신이 유난 떤다고는 생각 안 하지. 나도 당신 기준에 맞춰주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오늘부터 방 따로 쓰고 살림도 철저하게 분리하자. 내 빨래, 내 밥그릇, 내 방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손대지 마. 나도 당신 거 일절 손 안 댈 테니까. 그날부로 저희 집에는 38선이 그어졌습니다. 저는 안방을 나와 작은 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한 집에서도 철저하게 남처럼 살기 시작했죠. 빨래 바구니도 따로 뒀고 세탁기도 제 것만 돌렸습니다. 밥도 제가 먹을 것만 딱 해서 먹고 설거지해버렸죠. 밥도 해먹지 말라고 생 난리치는 걸 이게 너만의 집이냐고, 나도 집 살 때 반 보탰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냐고 한바탕 하고 그냥 밥도 해먹었습니다. 청소도 제 방과 제가 밟고 지나간 자리만 치웠고요. 처음에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누가 아쉬운지 해보자. 큰 소리를 쳤죠. 그렇게 한 집에서 거의 남남처럼 살았는데 그게 편하면서도 한편으론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집에서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솔직히 한창 좋아야 할 신혼에 남남처럼 사는 게 저라고 좋았겠나요. 그렇게 남편하고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 사과도 했습니다.
물론 그 사과가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과 같지는 않았지만요. 남편에게 그간 받은 상처도 크고 남편의 결벽증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나름 속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 것이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는 조금이나마 나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화해나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완전 남남같이 찬바람 쌩쌩하게 지내다가 그나마 좀 풀어졌다는 정도였죠.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이혼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건지 저도 제 결혼 생활에 대해 고민이 한창 많았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저는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각자 지내고 있었죠. 물론 그 평화조차도 거대한 태풍을 앞둔 전야에 불과했다는 걸 머지않아 알게 되었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주말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라 회사 일을 도맡아 하나 보다 승진하려고 애쓰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쉬는 날인 저에게 세차를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업체에 맡기는데 그걸 좀 맡겨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생각보다 차가 더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세차장에 갖고 가 차 내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 시트 밑에서 뭔가 만져지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보니까 핸드크림인 거예요. 그것도 복숭아 향이 나는 제품이었죠. 남편은 인공적인 향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로 무향 제품만 고집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손이 끈적이는 게 싫다고 제가 건네주는 핸드크림도 절대 안 바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숭아향 핸드크림이 차 안에 있다뇨. 그 순간 머릿속에 사이렌이 울리더군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차 대시보드와 콘솔 박스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그 속에는 구겨진 영수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깔끔 떠는 인간이 순간 버릴 곳을 찾지 못했는지 임시방편으로 구겨서 넣어둔 느낌이었죠. 열어보니 외곽 지역의 모텔 결제 내역과 편의점에서의 콘돔을 구입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알게 된 거죠.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여잔지도 알아야겠더라고요. 너무 떨리고 분노로 숨이 가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샤워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비번으로 잠금을 푼 순간 김대리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카톡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 김대리라는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심지어 회사 사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죠. 오빠, 저번 주말 너무 좋았어. 또 보고 싶은데 어쩌지? 나도 자기 보고 싶어. 너저분한 마누라 보다가 너 보니까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몰라. 자기한테는 늘 좋은 향기만 나고 머릿결도 너무 부드럽고 우리 자기 또 보러 가고 싶다. 사랑해. 제 욕까지 하면서 밖에서 딴짓을 하고 있던 남편.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더라고요. 저는 샤워하고 나온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당황해서 빌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킬 게 들켰다는 식으로요. 남의 폰까지 뒤져. 너 의부증이야? 바람핀 주제에 나한테 의부증? 이 여자 누구야? 알면 어쩌게. 차라리 잘 됐다. 나 너랑 결혼한 거 솔직히 후회했어. 솔직히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뭐라고? 지저분하고 위생관념 없고 너랑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 줄 알아?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병적으로 문제 있다는 생각은 안 하니? 난 지극히 평범하거든? 그래, 나도 심각하게 깔끔한 거 알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안 맞는 거지.
톡 까놓고 이 여자는 너랑 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청결하고 향기로운 줄 알아? 같이 있으면 나보다 더 열심히 치우고 정리하는 여자야. 나한테 딱 맞는 거지. 참 우습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척하던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짓은 골라서 하고 다녔다는 생각은 안 해? 몸만 씻으면 뭐하니? 속이 완전 썩었는데. 뭐가 어째? 야, 됐다. 우리 솔직히 여태까지 남남처럼 지냈잖아. 이렇게 열낼 것도 없다. 그냥 그만하자. 누구는 너랑 뭐 계속 살고 싶은 줄 알아? 그러니까 잘 됐네. 헤어지면 되겠네. 바람핀 거 들켜놓고 참 뻔뻔하네. 그래, 위자료 주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제 탓을 돌리며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큰 소리를 내고 싸웠고 그래 이혼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라고 뭐 지가 좋아서 계속 살고 싶겠나요? 그런데 바람핀 주제에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는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다만 제가 위자료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한 주제에 위자료에 대해선 반박을 하더라고요. 남편 주장으론 저희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난 지 오래고 각 방, 아니 각 집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부부 사이인데 그런다고 지가 바람핀 게 없어지나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맹렬하게 반박을 하며 따지고 들었기에 소송은 자꾸만 길어졌습니다. 저도 너무 지쳤죠. 게다가 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창 이혼 소송 중이었고 어쨌든 집 재산 분할 문제도 걸려 있었기에 동거는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전처럼 여전히 각 집을 쓰면서요. 그런데 아직 소송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보란듯이 그 김대리라고 저장해 놓은 상간녀를 신혼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작은 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밤중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희희낙낙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그런 것까지 다 녹음을 하거나 몰래 녹화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오냐 이것들아 증거를 아주 대놓고 주네 땡큐다 했지만 솔직히 그 꼴을 지켜보는 제 속은 거의 썩어 문드러져 갈 지경이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아무리 이혼을 앞두고 있다지만 아무렇지 않을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남편은 일부러 저 들으란 듯이 그 여자에게 자기야, 저 여자 곧 쫓아낼 거니까 편하게 있어. 저 여자 나가면 바로 싹 소독하고 도배부터 새로 하자. 찝찝하니까. 자기도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맞아. 나도 깔끔한 게 좋지. 자기처럼. 라며 저 들으라는 듯이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이 집에서 지들은 둘이고 저는 하나라 그거죠. 둘이서 아주 뻔뻔하게 나오니 오히려 제가 그것들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증거 수집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도저히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짐 챙겨서 아예 집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에게도 바로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그 여자의 연락처는 알아냈기에 위자료 소송 거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도운 건지 아니면 인과응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은 제가 법원에 제출할 추가 증거 자료가 필요했는데요. 하필이면 그게 신혼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미 신혼집에서 나왔는데 필요한 서류는 그 집에 있었던 거죠. 남편과 그 상간녀가 있는 그 집에 도저히 가기는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 가고 없을 낮 시간에 잠깐 들려서 서류만 좀 챙겨 나오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그 집을 들렀을 때였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제 서류랑 미처 못 들고 온 짐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삑삑삑 소리가 나며 현관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췄죠.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들어온 겁니다. 아, 오빠. 나 집에 잠깐 들렸어. 뭐 챙겨서 바로 나갈 거야.
오늘 저녁에 데이트할까? 목소리는 그 상간녀였습니다. 방에서 듣는데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생각해보니 제가 왜 몸을 움츠러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이혼도 전이고 심지어 이 집의 반은 제 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도둑마냥 숨을 죽여야 되나 싶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제 집에 쳐들어온 건 저 상간녀인데 말이죠. 그렇게 당당하게 서류 챙겨서 나가려는데 상간녀도 마침 나가려는지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와 동시에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쿵 하고 바닥에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방에서 무슨 소리지? 저는 너무 놀라서 방에서 나가려다 말고 멈칫했죠. 그 뒤로 고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야, 이 쌍년아. 그렇게 도망다니면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갑자기 엄청 걸걸한 목소리의 남자가 고함을 지르며 현관문을 쾅 닫는 거예요. 누가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였죠.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 거지 싶었죠. 떨리는 기분으로 방문을 아주 살짝 열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샛노란 염색머리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딱 봐도 완전 양아치 건달 같은 인간이 그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라고요. 이 쥐새끼 같은 년이 진짜. 나 이 새끼야! 그러더니 상간녀가 남자를 확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남자에게 붙잡혀 거실로 확 내팽개쳐졌죠. 이게 어딜 도망가? 내 돈 떼어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너랑 붙어먹고 있는 호구 새끼한테 네가 어떤 년인지 다 불어줘? 남자의 말에 상간녀도 눈을 뒤집고 따지더라고요. 말해봐. 말하면 너는 돈 절대 못 받아. 알고나 떠들어. 아우, 이걸 그냥 콱. 내가 알아서 어련히 공사치고 있으니까 잠자코 기다리라고 했지. 그럼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 돈 작정하고 떼어먹으려는 거 모를 줄 알아? 걱정 마. 내가 뒤지는 한이 있어도 네 돈은 안 떼먹을 테니까. 지금 공사 잘 되고 있나 보지. 하긴 그게 네 주특기 아니야. 술집에서 굴러먹으면서 단련된 네 주특기. 멍청한 놈들 골라서 단물 쪽쪽 빨아먹는 거. 나도 당했지 한때는. 네가 뭐 대단히 빨아먹을 돈은 있고? 뭐? 이게 진짜 네가 나한테 돈 빌리고 도망 안 갔어? 갚는다고 했잖아. 아직 기한도 안 됐잖아. 그럼 연락을 쳐 받으라고. 아, 알았다고. 너한테 돈 주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뺑이 까고 있는 거 안 보여? 일이나 망치지 말고 제발 좀 꺼져. 이러다 들키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이걸 그냥. 하면서 상간녀와 남자는 서로 씩씩대며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는 한숨을 쉬며 집을 둘러보는 겁니다. 야, 근데 이 새끼 이거 돈 있는 새끼 맞아? 집은 그저 그런데 돈 나올 때가 있어? 곧 이혼할 거야. 이혼하고 나면 이 집 재산 분할할 거고. 아, 그 돈 삥 뜯으시겠다. 그래. 돈 받으면 네 돈부터 갚아줄 테니까 잠자코 기다리기나 해. 하여가 너는 내 돈 떼먹을 생각하면 가만 안 둬. 무조건 쫓아간다.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면 오산이야. 그리고 연락 제깍제깍 받아라. 그나저나 이 새끼 언제 이혼하는데? 거의 끝나가니까 잠자코 있으라고. 너 똑바로 해. 마지막 경고야. 남자는 바닥에 엎어져 있는 상간녀에게 삿대질을 하며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괜히 선반 위에 있는 화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화병이 박살났고 저도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죠.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세차게 닫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다 지켜본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뜨악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제가 알기로는 남편은 저 상간녀를 외국에서 디자인 스쿨 다니는 유학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저 여자의 진짜 정체를 다 알게 된 거죠. 술집 출신의 남자들 공사 쳐서 돈 뜯고 다니는 얼마나 황당하고도 어이가 없는지요. 그렇게 깔끔깔끔 노래를 부르던 남편 놈이 기껏 만난다는 여자가
사기꾼에 가장 너저분하게 놀면서 남자들 후려치고 다니는 여자였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어찌 보면 남편놈과 참 천생연분 같기도 하고요. 그 여자는 한참이나 씩씩대더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깨고 간 화병부터 싹 치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싹 단장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화장도 다 고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꿰진 화병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챙겨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만 봐도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에게 네가 만나는 그 상간녀가 어떤 여잔 줄 아느냐 확 다 밝힐까 싶기도 했습니다. 너무 꼬셔서요. 하지만 생각을 바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깔끔하고 단정한 여자? 어디 한번 잘 만나봐라 싶었죠. 저는 제가 그 집에서 봤던 그 모든 일들을 절대 입 밖으로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증거가 확실했기에 남편놈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은 제 승소로 끝이 났죠. 저도 그 상간녀의 정체를 알고 나서부터는 한껏 편안해진 마음으로 여유롭게 소송을 진행했고요. 결국 제가 승소가 되었고 재산 분할과 더불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고 있는 신혼집은 매매해서 집을 팔고 전세로 바꿔서 남편이 그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값의 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게 되었고요. 참고로 남편은 그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지가 다 지불한 것 같더라고요. 그 상간녀한테 아주 골수까지 쪽쪽 뽑아먹히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속 시원했죠. 남편은 비록 패소를 했고 저에게 위자료도 왕창 물어줬지만 그 예쁘고 깔끔하고 어린 유학생 여자와 잘해볼 생각으로 아주 신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이혼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들은 이야기는 제 배꼽을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남편의 돈을 쏙쏙들이 빼먹은 그 상간녀는 예상대로 바로 잠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자기는 유학생이다 보니 돌아가서 정리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유학은 개뿔. 저는 알죠. 유학이 아니라 남편 돈 빼먹고 도망간다는 것을요.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가 보통 난년이 아닌 게 신혼집 쳐들어와서 난리친 염색머리 남자 있잖아요. 자기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 놓았던 그 남자 돈은 끝까지 안 갚고 잠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남편 혼자 있는 집 쳐들어와서 김민지 어디 있느냐고 난리를 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놈도 다 알게 되었죠. 그 깨끗하고 예쁘고 어린 유학생 여자의 실체를요. 아, 한 가지. 그 여자가 남편에게 주고 간 선물도 있더라고요. 바로 성병이었죠. 남편은 그 문란했던 상간녀에게서 성병이 옮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세균은 다 피해 다닐 것처럼 굴면서 와이프인 저까지 세균 덩어리 취급하던 그 인간이 성병에 걸렸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코미디가 있을까요? 돈 잃고 집안 망신당하고 평생 동안 낫지도 않아서 약 먹고 관리해야 할 성병까지 걸린 남편. 그 소식을 듣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동안 그 집에서 얼마나 긴장하며 불편하게 살았던지 알겠더라고요. 요즘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조금은 털털하지만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사람과 썸도 타고 있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차가운 무균실 같던 신혼집보다 조금은 어지러도 온기가 느껴지는 지금의 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있던 똥차를 치우고 나니 이제야 제 인생에 진짜 봄날이 찾아온 것 같네요. 자기는 깔끔한 사람이라며 그 결벽증을 남한테도 강요하던 전 남편놈. 그건 깔끔한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기랑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았을까 모르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